현재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의 기술에 감탄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차는 영원히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며 평생 아시아 자동차를 무시해온 그가 갑자기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자동차 연구소 수석 엔지니어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30년 동안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를 분석하고 연구해왔죠. 특히 아시아 시장은 제게 늘 저가 시장이었습니다. 일본차, 도요타나 혼다 정도는 성능이 봐줄 만하죠.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차들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차는 중국차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카피캣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디자인 모방에 조잡한 마감, 신뢰할 수 없는 내구성까지. 제 눈에는 그저 값싼 가격으로 승부하는 후발주자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신념이 완전히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TV 뉴스를 보던 중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가 백악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잠깐 화면 속 차량을 보자마자 커피를 뱉을 뻔했습니다. 분명 한국의 제네시스 GV80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대통령 가족이 한국차를 탄다고. 경호차도 아닌 일반 차량으로?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스 채널을 돌려봤지만 모든 채널이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매끈한 디자인의 차체, 압도적인 존재감, 마치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차량 앞면의 날개, 모양 엠블럼은 분명 제네시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제네시스를 선택한 거지? 이 질문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길, 우연히 만난 연구소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역시나 다들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족이 한국차를 탄다고. 경호 차량도 아닌 일반 차량으로? 독일차도 아니고 한국차라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 아닐까? 저는 곧바로 제 컴퓨터로 돌아가 제네시스 GV80의 스펙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5리터 V6 트윈터보 엔진, 10단 자동 변속기. 스펙만 보면 꽤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펙은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아니,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만들어왔잖아.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오랜 동료 톰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저를 무척이나 당황시키더군요. 로버트, 넌 아직도 한국차를 90년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난 직접 봤어.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의 말이 제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벤츠나 BMW, 아니면 캐딜락도 있는데 하필 한국차라니 제정신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루 종일 찝찝함이 퇴근할 때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집으로 가던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매매 단지를 지나던 중 제네시스 쇼룸이 제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쇼룸 중앙에 전시된 GV80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깐만 들러볼까? 차를 세우고 쇼룸으로 들어섰습니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 눈으로 보니 차량의 디테일이 달리 보이더군요. 과하지 않은 크롬 라인, 날렵하면서도 중후한 디자인, 특히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영국의 최고급 브랜드인 벤틀리가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구경만 하시나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세일즈맨이었죠. 당황스러움에 저는 잠깐 둘러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딜러분은 가벼운 웃음을 띠면서 엔진룸도 보고 싶냐고 여쭤보시더군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후드가 열리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제 눈앞에 있는 자동차 엔진룸의 마감, 배선의 정리 상태, 각종 부품의 배치의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 자동차가 맞는지 눈앞에 있으면서도 의심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이건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새해일쯤에는 저희 사원증을 보고 제가 포드의 엔지니어라는 걸 눈치챘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시승해 보시겠어요? 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시동을 걸자마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엔진음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V6 트윈터보 엔진인데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마치 전기차 같았습니다. 시승은 처음이신가 보네요. 세일즈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차를 시승해봤지만 한국 차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먼저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한번 체험해보시죠.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세일즈맨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차가 마치 레일 위를 달리듯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시스템보다 더 정교한데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테스트 주행을 하면 할수록 제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승차감, 방음, 첨단 기술, 모든 면에서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견줄만 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다 어디서 개발하는 거죠? 현대자동차 그룹 남양연구소에서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연구소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요? 당황한 제 모습에 더 당황했던지 딜러는 큰 웃음을 터뜨리고는 제 어깨를 잡으며 농담이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에 못지않게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며 자동차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유수의 대기업들을 위협하며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신신당부하기까지 하니 이게 무슨 저를 놀리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시승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죠. 밤늦게까지 제네시스의 기술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놀랍군.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알버트 비어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BMWM의 전 수장이 제네시스 개발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가 이끄는 연구진들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츠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특허 건수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자율주행 관련 특허가 무려 3,400건,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도 4,200건에 달했죠.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숫자만 해도 폭스바겐과 도요타를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또 뭐지? 크루를 내리다 발견한 EGMP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 800V 고전압 시스템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양산차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포드가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을 그들은 이미 상용화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거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은 절대 경쟁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주변에서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주의하라던 일부 직원들의 소리는 그저 불필요한 잡음이라 여겼건만 되려 회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던 게 바로 저 자신이 아닌지 갑작스런 허탈감에 둘러싸이며 이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결국 저는 결심하고 말았어요. 한국으로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뭐? 한국이라고? 로버트, 당신이? 농담하는 거죠? 연구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한국에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전 이미 증거자료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프로젝터에 띄워진 화면들, 제네시스의 기술 특허 건수, 자율주행 기술 수준, 전기차 플랫폼 개발 현황까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 건 제가 EV 배터리 기술 특허 현황을 보여줬을 때였죠. 우리가 한창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까? 네, 모두 공식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연구소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리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던 바로 그때 누군가가 진지한 어투로 한마디를 뱉더니 이내 회의실에 참석한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못 말린다면 나도 같이 가겠네. 연구소장이었습니다. 포드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수석 엔지니어와 연구소장이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한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떠나기 전날 집에서 옛 앨범을 뒤적이다 1990년대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현대차를 비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이제는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건가? 연구소 동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로버트, 한국의 배터리 기술 꼭 확인해봐요. 자율주행 시스템도 살펴봐 주세요. 전기차 플랫폼, 우리보다 얼마나 앞섰는지 알고 싶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완벽한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철도는 마치 지상의 KTX처럼 달렸고 택시 승강장은 첨단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존, 저기 좀 봐요. 연구소장의 시선이 향한 곳엔 전기차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충전 속도였죠. 18분 만에 80%까지 충전된다고요? 네. 한국의 전기차 충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안내를 맡은 현지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본 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들. 주유소만큼이나 흔하게 보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충전 중인 차량들의 면면이었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부터 기아의 EV6까지 한국의 전기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이건 마치 5년 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로 인프라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도로망, 곳곳에 설치된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 우리가 아직 연구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죠. 우리는 아직도 테스트 단계인데 남양 연구소로 가는 길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정확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완벽한 도로 포장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교통 문화까지. 이건 더 이상 기술 추격이 아닌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연구소는 어떨지 상상이 안 되네요. 이곳이 바로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입니다. 처음 마주한 연구소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축구장 125개 크기의 부지에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건 세계 최대 규모의 충돌 시험장입니다. 실제 도로의 모든 상황을 재현할 수 있죠. 연구소장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포드가 자랑하던 시설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실제 도로와 똑같은 환경에서 다양한 충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의 첨단 주행로입니다. 벨기에의 악명 높은 서킷을 그대로 재현했죠. 주행 테스트장에서는 위장막을 두른 차량들이 강도 높은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소음과 진동을 연구하는 무향실이었죠. 완벽한 방음 시설에서 미세한 소음까지 잡아내는 기술력은 독일의 시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루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연구합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본 자부심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연구실들,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젊은 연구원들. 이래서 우리를 따라잡은 게 아니었어. 연구소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라잡은 게 아니야. 이미 앞서가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오늘 보신 대부분의 시설은 기밀사항이라. 현대차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도 외부인에게는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기술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도 이미 본 것들만으로도 충격은 충분했습니다. 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연구소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 특히 그들의 연구 방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거든요. 한 공간에서 파워트레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우리처럼 부서별로 나누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로버트, 당신도 느꼈나요? 네, 연구원들의 눈빛이요. 그들의 눈빛에서 본 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확신이었죠.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각각의 분야에서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현대차는 이제 없어요. 여기 있는 건 미래의 모빌리티를 만들어가는 기술 기업이지. 연구소장이 제 말을 받아 마무리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연구소의 불빛들, 밤이 깊어가는데도 꺼지지 않는 저 불빛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글쎄, 우리가 본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렵다기보다 복잡한 감정이었죠.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제가 이제는 작아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에서는 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자동차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2주 전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이제 알겠어요. 왜 트럼프 가족이 제네시스를 선택했는지. 앞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표준은 한국에서 나올 거라는 것.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으니까요.